오늘 우리 증시는 V자 반등의 그 어떤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듯이 진짜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초에는 간밤 유럽 증시 상승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우선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막 개장한 항생지수가 완전히 그냥 지하 8층 주차장 밑에 보일러실 파이프 정도로 막 거의 내려앉으면서 요걸 따라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1% 넘게 장중에 동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중국발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중국발 입국자 전수조사를 했더니 5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코로나 XBB 1.5 확진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방역당국이 발빠르게 중국에다가 추가로 홍콩하고 마카오발 입국자도 다 PCR 전수조사 때리겠다. 근데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미국도 이게 퍼지면서 곧 요 XBB 1.5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요 XBB 1.5는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물론이고 최근에 개량된 백신에까지 내성이 있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부스트샷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중국 관련주들이랑 경기 민감주들 정유, 화학 이쪽 시총이 큰 종목들에까지 투매가 막 들어오면서 지수가 더 크게 많이 내려앉았죠. 그러다가 뭔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중국하고 홍콩 증시가 다시 기사회생을 하면서 우리도 오늘 결국에 낙폭과대 업종 중심으로 쇼커버든 뭐든 하여간 급반등이 함께 나오면서 새해 두 번째 날 증시는 코스닥이 상승폭을 키웠고 코스피도 비교적 잘 선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부터 장기로 휴가를 떠났던 월가 메이저들이 속속 복귀를 하면서 새해 전망이 막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런던 거래소의 대표적인 스마트 인베스터로 꼽히는 플러리미 웰스 패트릭 암스트롱 CIO는 작년에야 다들 아는 대로 연준이 시장을 드라이브, 그러니까 연준이 어떤 운전자 마음대로 시장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 몰고 다녔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CNBC 기자가 아니 2022년에 이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15년 만에 최고치로 올렸으니까 연준이 운전하는 대로 작년에는 시장이 끌려갔다는 건데 올해도 그 기준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될 것이고 대부분이 내년 2024년까지는 금리가 다시 안 내려올 거라고 하는데 그럼 올해 증시는 도대체 누가 드라이버 역할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패트릭 암스트롱은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는 이제 올해를 떨어지는 원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 올해는 경제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 성장률 등 증시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올해 증시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모간 스탠리.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안톤 오노급의 존재죠. 지금까지 우리 삼성전자 저격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공매도 지령 내렸죠. 그래서 아니 월가 대표 금융사 중에 한 곳이 다른 데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유독 한국 증시에만 집착을 하면서 까칠하게구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간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계 미쓰비시 UFJ였다는 것을 그 바로 모간 스탠리가 2023년 증시의 서프라이즈가 될 9가지 이벤트를 꼽았는데요. 첫째가 역시 차이나 리스크. 바로 오늘만 봐도 중국 코로나 재확산으로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올해 확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매파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 세 번째는 이런 연준의 긴축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 또 달려드는 미 국제 시장의 비정상적인 압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로존으로 향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급락으로 하반기 들어서 유럽 중앙은행 ECB가 갑자기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올해의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다음 다섯 번째는 영국 국채금리의 반락. 요거는 이제 하향 안정화하고 좋은 거라고 봐야죠. 다음 여섯 번째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간접적인 금리 인상 효과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역시 유로존인데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유로존 에너지 비용이 하락을 하고 또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반응한 그 백수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일터로 나오면서 고용시장의 공급 회복으로 영국이 가장 먼저 GDP 성장률과 파운드화 가치도 상승을 한다.
8번째,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달러와 이제 캐나다 달러는 거의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작년에는 미국 달러 강세가 더 커서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 약간 침체가 뒤따랐었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의 수요가 이거를 올해 커버해 줄 것이다라고. 요즘 진짜 제 주변에도 뭐 미국은 여러 가지로 좀 코로나 이후에 레이시즘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바이든 정권 자체가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고 이민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신에 다 캐나다로 그렇게들 이민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번째,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아시는 대로 2%잖아요.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거리감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올해 달성을 하느냐? 아니 이건 너무 좀 급진적인 게 아닌가. 아니 현재 7%인 물가가 2%로 떨어지려면은 매달 0.5%씩 1년 내내 쭉 물가가 계속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정말로 찐 경기 침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연준은 오히려 더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모간 스탠리 발표 중에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 오리온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리서치에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를 기존 13만 원에서 이번에 14만 7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오리온도 이번에 그 2세 승계 작업 들어간다고 지금 안팎에서 뭐 많이 시끄러운데 이걸 이제 어떤 호재라고 평가했다는 입장 같은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월가의 시각이라기보다는 뭐 가업 전승 이런 차원에서 일본식 사고로 오리온을 평가해서 저렇게 목표가를 올려준 게 아닌가. 자, 요거야말로 제 뇌피셜입니다. 자, 다음 펀드 스트레이트의 대표 톰 리가 올해 2023년 S&P 500 지수 목표 지수를 4,750으로 설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톰 리 이분은 원래 JP모간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 하다가 그 2010년대 초반에 그 비트코인 1차 붐 일어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JP모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가상화폐 투자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사상 최고점에 또 자기 지분하고 투자사 고객 물량 싹 다 정리해버리고 지금은 다시 운용사를 차려가지고 월가로 돌아왔고요. 뭐 또 영업은 보니까 CNBC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양반인데, 하여튼 올해 S&P 4,750포인트 전망치 요거를 우리 코스피에다가 단순 대입하면은 2,720포인트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올해 상저하고 해피엔딩, 사필 규정,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럼 이 톰 리의 이런 낙관론의 근거가 뭔가 봤더니 일단 올해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힌다. 그럼 연준도 다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선다. 그러면서 경제가 연착륙을 하면은 요걸 바탕으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한껏 내려가 있던 그 예상치를 쉽게 뛰어넘는 행진이 또 이어진다. 요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좀 이상주의자적인 관점이 가까운 게 아닌가. 마치 내가 여친한테 자상하게 막 잘 대해주면 그 여친도 나한테 마음을 열고 결국은 베이비가 생길 것이다. 아니 이거 이 정도의 논리 아니에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결실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막 자상하게 줬더니 여친이 나한테 뭐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든지 돈을 꺼달라고 한다든지 그럼 어떡해. 아니면 뭐 여친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베이비가 생겼어. 근데 친자가 아니었다든지 뭐 하여튼 뭐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톰 리도 나름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런 장밋빛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도 단 한 가지 우려가 있다고 전제를 달았는데 그게 바로 임금 인상 리스크. 현재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하고 반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잖아요.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작년에 뭐 빅테크가 대규모 감원을 했다 그러고 뭐 심지어 월가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창사 이래 최대 인력 감축이라고 뉴스 나오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위로금 내지는 명퇴 이거 몇 년치 연봉 받고 나와가지고는 다른 동종업종 기업으로 오히려 몸값을 올려가지고 도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네요. 하여간 그래서 분명한 거는 여전히 미국 내의 고용시장에는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톰 리의 전망에 대해서 CNBC는 은근히 약간 매기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작년 이맘때 이 톰 리가 2022년 S&P 500 지수 목표치를 5,100으로 제시했었대. 근데 실제로는 3,800으로 마감했잖아요.
이거는 뭐 살짝 빗나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내 증권사들 작년 코스피 목표지수 3,600포인트 불렀던 거의 그 정도의 오차인데. 아이씨, 그러고 보니까 괜히 얘기했네, 이거. 하여튼, 오늘의 또 중국 코로나 동향 보고를 제가 드리자면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유로존, 그리고 중동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카타르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 48시간 내 PCR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표적인 관광국가 모로코가 아예 그냥 국적 불문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까지 오늘 밝혔습니다.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지금 또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앞에 그게 XBB인데 이게 이제 특징이 복통과 설사라 그래요. 근데 지금 또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지사제가 순식간에 다 동이 나버리고 또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막 난리라고 그러네요. 근데 뭐 복통 설사가 우리 이제 여름철에 잠깐 뭐 장염 걸리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 아닌가.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진짜 그게 아니고요. 설사 계속하면은 사람 탈수로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 증상은 약으로 못 잡으면은 더더욱 위험하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근데 모델들이, 패션 모델들이 어떤 직업의 특성상 패션쇼 앞두고 급하게 막 살 빼야 될 때 먹는 다이어트 약들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 효과가 너무 직방이고 심지어 너무 효과가 강해가지고 막 하루 이틀이면 피골이 상접해질 정도가 된대. 근데 그게 대부분이 설사를 유도하는 그런 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아주 그냥 볼살이 쫙 빠진대. 그러니까 이게 몸에 얼마나 해롭다는 거겠어요. 그럼 만약에 중국 14억 인구가 전부 설사를 한다. 근데 지사제가 없다. 그럼 과연 뭐가 수혜주일까? 설사에 좋은 천연 지사제 음식이 보통 꿀하고 인삼 이게 대표적으로 꼽히거든요. 그러면은 증시에서 동서식품 그 동서하고 KTNG 그건 너무 좀 쉽지 않냐. 그 정도 생각은 누구나 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다 한 대 파는 이마트? 아, 그렇지. 요거는 좀 얘기가 되네요. 이마트가 또 와인 싸고 좋은 거 많이 판다고 유명한데 만약에 뭘 먹어도 계속 설사가 안 멈춘다. 그러면은 와인 그 코르크 마게로라도 자,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이번 중국 춘절 연휴 때 과연 이 중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XBB가 이번 1월 말에 전 세계를 또 점령하는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다가 올해 중국 춘절 연휴는 또 살벌하게 길어요. 1월 21일부터 27일까지가 정식 공휴일이고 또 28일이 토요일, 29일이 일요일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9일 동안 연휴야. 근데 중국 온라인 여행 사이트 시트립에 따르면은 중국 이번 춘절 연휴 항공권 예매율이 작년 대비 145% 증가를 했대. 100%가 2배니까 145%면 2.5배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춘절 연휴에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항공권 도시 10개가 서울, 싱가포르, 도쿄, 런던, LA, 시드니, 홍콩, 방콕, 마카오, 타이페이 이렇게 됐어. 지금 듣기만 해도 살짝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여기 다 우리 교민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제발 다른 건 좋은데 서울만큼은 조금 다음에 오세요. 지금 어른 안 계세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진짜 몇 년 전에 새꼬시 한번 잘못 먹고 노로바이러스 감염됐는데 정말 한 3일 동안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기만 하면은 그 공포의 시냇물 소리. 야, 그거 아직도 가끔 악몽 꿀 때 막 귓가에 그게 맴돌아. 진짜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던 거죠. 식사 중인 분들한테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런하. 먼저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부터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K-메디칼에 대한 새해 첫 투자 의견에서 먼저 CL, 컨빅션 리스트, 그러니까 매수 확신 종목에다가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목표가 22,000원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스도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3,000원. 그 다음에 휴젤 역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94,000원 불렀고, 대웅제약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목표가 277,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당장 오늘부터 이제 뉴욕 증시 열리면 또 테슬라가 지금 중요한데 새해부터 또 힘든 싸움을 하게 생겼습니다. 지난 2022년 주가 하락률이 70%에 육박을 하고 이번 미국 연휴 중에 나온 지난 4분기 테슬라 인도량을 보니까 40만 5,278대로 사상 최대였긴 했는데 월가 컨센서스 42만 760대에는 미달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 실망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테슬라 대신해서 매를 맞느라고 오전 한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과연 테슬라 주가가 올해는 스타트부터 이런 험난한 파도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단 작년 마지막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제가 전해드린 대로 테슬라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번 1월 1일 미국 시간으로 새해 첫날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유료 플랫폼 그 페이트리온 여기 올라온 거라서 함부로 제가 원본 영상을 틀 수는 없고요. 뭐 트위터나 레딧 같은데 이게 막 클립들이 돌긴 하는데 그거는 또 악마의 편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이 내용을 공익 차원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리는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테슬라가 연초에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바로 요게 그 인터뷰 봤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리액션이었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일론 머스크는 또 야바위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우리는 경기 침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테슬라 주주들 그리고 이걸 듣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론 머스크는 4분기 인도량 그 발표 나오기 전에 예상치 미달한 거 이미 다 알고 이렇게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와중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의 캐시 온 핸드는 우리말로 이게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합친 거. 그러니까 뭐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 그 중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 또 채권 그리고 임대 보증금 이런 거. 그런 거 포함해 가지고 테슬라는 현재 약 200억 달러의 캐시 온 핸드가 있대. 우리 돈으로 한 26조 원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 돈으로 자사주 매입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뻔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현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먼저 했는데 그 후에 지난 2009년보다 더 심한 경기 침체를 직면한다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그 상황이 현명하지 못한 거래. 여기서 그냥 자사주 매입 일단 물 건너갔구나. 그냥 뭐 상황 끝이죠 뭐. 근데 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를 지금 테슬라 현금 많고 재무 건전성 좋다며 그럼 거기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뚜렷하게 저평가로 판단이 되니까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테슬라에는 더 큰 이득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입을 터는 게 그렇다 맞다. 그래서 자신은 만약에 이사회가 그런 안건으로 열린다면은 나는 적어도 자사주 매입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의 규모를 파악하고 테슬라가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히 건강한지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 약을 팔았습니다. 이게 왜 약을 파는 거냐면은 일단 이사회가 열리면 자기도 자사주 매입에 찬성표 던지겠다. 근데 이사회는 열릴지 안 열릴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저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 뭐 이런 거를 막 들먹이니까 당연히 좀 허들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도 부담되겠죠. 그러다가 만에 하나 진짜로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자기도 찬성표 던질 수밖에 없고 자사주 매입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제 또 일론 머스크 자기 주식 팔면 돼. 그럼 그거를 테슬라 회사 돈으로 매입한다? 그럼 그것도 엄연히 자사주 매입이니까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이속 챙기면서 우회로를 마련할 게 뻔하거든요. 하여튼 이제 테슬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은 이제 물 건너갔고 4분기 인도량도 예상 미달했고 또 재고량이 사상 최고로 쌓인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 피셜로 경기 침체를 올해 또 맞게 됐다. 이것까지 더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3월 1일 날 우리 3일절인데 이날 테슬라 IR 데이까지는 조금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물론 3월 1일 전에 또 여러 가지 스포일러를 또 트위터를 통해서 풀어놓지 않겠느냐. 그게 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거 재탕도 될 수가 있겠고 또 사이버 트럭을 비롯해서 신차 출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가 팩토리의 완전 자동화 또 자율주행 기술 FSD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뭐 떡밥이 너무나도 많죠. 참 그 미국 뉴 이어스 데이 그 연휴 때 어떤 가상화폐 전문가가 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 창립자 그 잭 돌시하고 돈나무 누님 캐시 우드 이렇게 웹캠으로 초대해가지고 4명이 다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저 그거 이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 뭐 미래의 가상화폐는 결국 대세가 될 거다. 뭐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멀지 않다. 이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시 우드 진짜 코로나 한창 때 그 유동성 장세 때만 해도 돈나무 누님이라고 칭송받다가 작년에 1년 내내 테슬라한테 벌목당한 그 돈나무 신세가 된 캐시 우드 이분은 계속 일론 머스크 의견에 동조하면서 혁신이니 뭐니 또 그러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창립자 잭 돌시는 뭐 이미 자산이 5조 5천억이니까 지금부터 뭐 평생 동안 하루 1억씩 써도 정말 다 못 쓸 그런 레벨이니까 쭉 이제 듣다가 그래 뭐 열심히 토론해라. 뭐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화이팅입니다. 뭐 이러고 그냥 말더라고요. 정말 그 토론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요 일론 머스크는 마봐라. 그리고 캐시 우드는 증권방송 같은 데 보면은 그 종목 상담하려고 전화한 아주머니 나 이거 다 물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막. 그리고 잭 돌시는 보니까 자기들끼리 뭐 올랐냐 떨어졌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마냥 재밌기만 한 그냥 웃음만 나오는 그 방송사 입주에 있는 건물주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진짜 대한민국 1% 정보 취급자들만 독점하는 내일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올해 4번째 날이자 산타랠리 공식 기간 7거래일 중에 6번째 날입니다. 먼저 내일 1월 4일 정부 일정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전 정부 5년 동안 했던 탈원전을 갑자기 다시 원전에 올라타겠다고 탈원전이라고 뒤집으면서 지금 여전히 너무나 할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쪽도 인프라 확충 등 해가지고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자, 내일 미국에서는 뉴욕 증시 올해 첫 거래일 지나자마자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됩니다. 이제 2023년 첫 FOMC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렇게 이틀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하필 또 이렇게 월말 월초를 걸쳐가지고 개최가 되네요. 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FOMC에서 당시 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줄인 배경에 또 어떤 연준 임원들의 어떤 논리들이 깔려 있었는지 정말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대로 금리 인상폭을 가늘고 길게 이어갈 심산인지 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제발 좀 튀지 않게 그냥 서프라이즈도 실망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무난한 결과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정도의 그런 결과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나오면은 또 연준 금리 인상 의지를 자극하고 반대로 또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의 우려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일 1월 4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자회사의 조단위 투자 관련해서 재공시 기한이 바로 이날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작년 3분기에 현대차가 42.com이라는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지분 55%를 취득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시켰는데요. 왜 저랑 연말 특집했던 하나금융 클럽원의 한동엽 팀장이 요거 시드에 들어갔다가 작년에 현대차에 매각될 때 엑시트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데 바로 그 회사인데요. 여기 현대차가 조단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는 조회 공시에 답변하는 기일이 바로 이날 수요일까지입니다. 또 그리고 내일 한국투자증권이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매수를 추진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역시 재공시 기한이기도 합니다. 참 이거 보면 제 후배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결혼자금 신부랑 1억 모아가지고 2억 통장에 합쳐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1억 빼가지고 작년 초에 한전, 카카오뱅크, 풀무원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갔는데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거의 반토막 나가지고 그거 어떻게든지 원금 회복해 보겠다고 남은 1억도 몰래 빼가지고 물 타다가 또 물려가지고 이제 3천만 원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이 초조해지다 보니까 그런 단톡방 문자 오는 그런 데 들어가서 급등주하고 선물 옵션으로 막판에 역전 노리다가 작년 연말에 결국 깡통 차가지고 결혼 깨지고 심지어 예비 신부한테 소송까지 당하고 거의 뭐 풍비박산이 났는데 요새 한전 주가 급락하는 거 보고 또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연락해보기도 그렇고 좀 죽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식은 항상 위험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문가니 뭐 슈퍼개미니 뭔 대표니 뭔 선생이니 이사니 이런 인간들도 역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검증도 안 된 그 마바라들한테 내 자산을 맡기는 거는 마치 무자격자가 요리한 보거 요리를 온 가족이 다 함께 나눠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빗썸홀딩스 이정훈 전 의장 1심 공판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9년 구형했던 게 오늘 법정에서 바로 뒤집히면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증시 마감 딱 1시간 전에 나오자마자 비덴트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버렸습니다. 자, 이 바닥이 이렇습니다.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똑같은 위험 자산인데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중간에서 사실상 무위험으로 돈 다 챙기는 쪽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